칠흑 같은 보름달 밤, 강가에 숨겨진 상자에서 나라의 금괴가 그 추악한 자태를 드러내고 진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야 했던 천재 화원. 어린 제자에게 피 맺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스승의 목숨과 바꾼 20장의 그림. 아이는 그 증거를 품에 안고 횃불이 일렁이는 낭떠러지 끝으로 내몰립니다. 그때 10년간 칼을 묻어두었던 의금부 도사가 어둠 속에서 푸른 칼날을 뽑아듭니다. 달빛 속의 새 그림자, 그 기막힌 인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도화서에서 가장 뛰어난 화원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어진을 그릴 만큼 실력이 뛰어났고 붓 하나로 살아 숨쉬는 듯한 그림을 그려냈지요. 하지만 3년 전 그는 억울한 역모 혐의로 강원도 산골로 유배되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자들의 비리를 그림으로 기록하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유배지에서 치원은 작은 초가를 짓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상을,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붓을 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초가집 문 앞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원이 문을 열자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위에 아이가. 치원은 얼어붙은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불을 쬐게 하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없어요, 천민이라. 아무도 저를 거두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 헤매다. 아이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배운 눈이었지요. 치원은 그 눈을 보며 자신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의 눈을. 여기서 지내거라. 나도 혼자 사는 몸이니 내가 있으면 덜 외롭겠구나. 이름은? 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서기는 치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서가. 붓은 이렇게 잡는 거란다. 너무 세게 쥐면 선이 굳어지고 너무 약하게 쥐면 흔들린다. 봄이 왔고 치원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서기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스님, 저는 글자도 모르는데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림은 글자보다 먼저 있었단다. 먼 옛날 사람들은 글자가 없을 때도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지. 그림은 세상을 담는 또 다른 언어란다. 서기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그려냈고 나뭇잎 하나의 결까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서가, 너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어. 정말요? 천민인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쓸모라니. 서가, 그림은 쓸모 있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란다. 진실을 담기 위해 그리는 거지. 치원은 서기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쳤지요. 저 소나무를 봐라. 겉으로는 그저 나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바람에 휘어진 가지, 벌레 먹은 잎, 뿌리 위에 있기. 모든 것이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어떤 계절을 견뎠는지, 무엇과 함께 자랐는지. 그림은 그런 진실을 담아야 한다. 밤이면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은 왜 여기 계세요? 한양에 계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나는 진실을 그리려 했단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냈어.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서가, 내 그림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약속하거라. 내가 본 진실을 절대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스승님. 2년이 흐르는 동안 서기는 놀라운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치원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를 훌륭한 화원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봄날 치원과 서기가 마을 장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지원은 약초를 팔기 위해 장터에 나와 있었고요. 한쪽 구석에서 한 선비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했다. 서가. 붓을 쥔 힘이 딱 좋구나. 지우는 무심코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정답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치원이 지훈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약초를 파시는군요. 혹시 작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주시겠소? 거래를 하며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치원이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제자 석이고요. 박지훈입니다. 아, 산 위에 사신다는 그 선비님이시군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아니었을 텐데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말이 많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치원의 눈빛에는 뭔가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리라. 기회가 되면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오시지요. 차라도 한 잔 나누면서. 그러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치원이 서기를 데리고 지훈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별거 없으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원은 한양 도화서에서 영무 누명을 쓰고 유배왔다는 이야기를, 지훈은 을금부에서 비리 조사 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군요. 그러게 말이오. 진실을 말하려다 오히려 죄인이 되었으니 그러던 어느 날 치원이 말했습니다. 박선비, 제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인이지요. 혹시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신지요? 개원이라는 스님입니다. 한양에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지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치원의 소개로 회원 스님이 지훈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연 지훈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승이었으나 그 눈빛과 자태에는 속세의 어떤 여인도 따를 수 없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움이랄까. 혜원 역시 지훈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록 은둔 생활로 수척해졌으나 그의 눈빛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기백이 살아 있었습니다. 혜원입니다. 김화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원께서 박선비님을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신 겁니다. 혜원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출가하셨습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일, 사랑하던 왕자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된 일. 저도 박선비님처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교감이었지요. 그날 이후 혜원은 가끔씩 지훈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원과 서기를 만나러 왔다가 점점 지훈과의 대화가 기다려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원이 올 날이면 괜히 옷을 가다듬고 차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배 온 죄인, 한 사람은 스님. 이룰 수 없는 인연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치원과 서기는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가 시끌시끌했지요. 부사 나으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는 흉년이라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백성이 홍부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홍부사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흉년, 그것이 내 알바냐? 법은 법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너희 딸을 관비로 바쳐야 할 것이다. 나으리, 딸만은 안 됩니다. 제발, 시끄럽다. 포졸들, 저 계집애를 끌고 가라. 15살 소녀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홍부사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홍부사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부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권력을 가진 자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니지만 저 자는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아버지가 불쌍해요. 서가, 잘 기억해 두거라. 저런 것이 진짜 악이란다.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건 말이야. 또 다른 날 홍부사는 마을의 과부댁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터가 마음에 드는구나. 내일까지 이 집을 비워라. 나으리, 이 집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입니다. 제발, 시끄럽다. 관에서 필요하다는데 어찌 거역하느냐?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아 가족을 모두 잡아넣겠다. 과부는 울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터는 홍부사의 사적인 별장이 되었지요. 치원과 서기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서기는 몰래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울부짖는 아버지, 끌려가는 소녀, 쫓겨나는 과부. 모든 것을. 스승님, 왜 아무도 저 사람을 막지 않는 거죠? 권력이란 게 그런 거란다. 힘없는 사람들은 참을 수밖에 없지. 그럼 영원히 참아야 해요? 아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 그때를 위해 기록하는 거란다. 3개월 전부터 치원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집을 나가거나 특정 장소를 배회하거나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이었지요. 스승님, 어디 가세요? 서가, 너도 따라오거라. 하지만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어느 보름달 밤, 치원은 서기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들은 갈대숲에 몸을 숨기고 강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났을까 술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 강가의 바위를 치우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스승님? 조용히 잘 봐라. 사람들이 땅 속에서 꺼낸 것은 큰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달빛에 반짝이는 금괴들이 보였습니다. 저건 금이에요? 그래, 누군가 나라의 금을 훔쳐 여기 숨긴 것 같구나. 바로 그때 말을 탄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흉배를 보니 꽤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수고했다. 이번 달 것은 이것으로 족하다. 다음 달에 또 오겠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기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홍부사였습니다. 서가, 저 장면을 정확히 기억해라. 사람들의 얼굴, 옷, 주변 풍경 모든 것을. 치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치원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가, 내일부터 내가 본 것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라. 오늘 본 장면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모든 장면을. 왜요, 선생님? 이것은 아주 큰 범죄란다. 나라의 금을 훔치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 그림이 증거가 될 거야. 너는 본 것을 정확히 그리는 재능이 있으니까. 그날부터 석 달 동안 치원과 서기는 위험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폐사찰에서의 미래, 산길의 술의 행렬, 강에 숨겨진 금. 서기는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관리였는데 바로 서기가 강가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화원, 오랜만이오. 누구신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하하,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그대가 유배 오기 전이니까. 나는 2조 정랑 서용달이오. 서용달은 웃으며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옛 친구를 만나러 왔소. 같이 술 한잔 하시지. 치원은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오. 이것은 궁에서 내린 귀한 술이오. 한 잔만이라도. 서용달은 계속 권했고 치원은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받았습니다. 서기는 방 구석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하다고. 서용달이 떠난 후 치원은 서기를 불러 앉혔습니다. 서가,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승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만약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내가 그린 모든 그림을 가지고 박지원 선비님을 찾아가거라. 박지원 선비님을 찾아가면 도와주실 거야. 스승님 무서워요.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치원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스승님,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그냥 조금 체한 것 같구나. 하지만 그 다음 날로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토열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가, 그림들을 숨겨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스승님, 의원을 불러올게요. 서기가 마을로 달려갔지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치원은 서기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스승님, 스승님. 내가 그린 그림들이 진실을 밝힐 거야. 꼭 지원 선비님을 찾아가거라. 치원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기는 스승의 시신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치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서기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밤중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스승이 일러준 대로 모든 그림을 챙겼습니다. 20장이 넘는 그림들을 품에 품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사내들이 서기를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 서기는 어둠 속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에 발이 찍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스승님. 제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계곡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평소처럼 오두막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지요. 그것도 여러 명의 급한 발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 저기다. 놓치지 마라. 그 꼬마를 잡아라. 지우는 벌떡 일어나 나가 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횃불을 든 사람들이 숲속을 수색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찾아와서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박선비, 부탁이 있소. 말씀하시오. 제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서기를 돌봐주시겠소? 무슨 일이? 위험한 일에 휘말렸소.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으나 혜원 스님께도 부탁했소. 서기를 부탁한다고.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박선비, 그리고 혜원 스님을 잘 부탁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기뿐만 아니라 혜원 스님도 의지할 곳이 필요할 겁니다. 박선비가 그 의지처가 되어 주시오. 지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순간 그때가 떠오르자 10년간 묻어두었던 의금부 도사의 본능이 살아났지요. 칼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곡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더 이상 못 달리겠어. 서기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품에는 뭔가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가, 제발 나으리 도와주세요. 저를 잡으러. 숨이 넘어갈 듯 떨리는 아이, 품에 그림들을 꼭 껴안은 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아이. 지우는 칼을 뽑았습니다. 추격자들이 나타났을 때 지훈의 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10년간 쓰지 않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이 하나씩 쓰러졌고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서기는 그제야 안도하며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지원도 추격자들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필사적으로 싸우느라 지원의 몸에도 여기저기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서기를 오두막으로 안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혜원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김화원께서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나 지원의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선비님, 다치셨군요. 괜찮습니다. 서기를 지키느라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깊은 상처를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혜원은 능숙하게 약초를 찧어 지훈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지훈은 그 손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께서 의술도 아십니까? 궁에서 배웠습니다. 왕자님을 돌보면서 혜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사람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기의 그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 스님의 궁중 경험, 지훈의 수사 경험, 서기의 기억이 합쳐지자 그림 속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금밀수입니다. 그것도 홍 부사가 주도하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실물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서기의 그림이 지도입니다. 하지만 홍 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반드시 찾아라. 그 아이가 가진 것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홍 부사는 포졸들과 사조 직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림을 가진 아이를 찾는 자에게는 상금 100냥. 사흘 후 보름달이 뜬 밤, 세 사람은 서기의 그림을 따라 강가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바위가 그림에 있는 바위예요. 서기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상자가 나왔습니다. 찾았소. 상자 안에는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서기의 그림이 맞았구나. 하지만 그때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놈들이었구나. 홍 부사가 수십 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함정이었소. 지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지훈, 이제는 도적질까지 하는구나. 관의 금을 훔치려 했으니 죄가 무겁도다. 도적은 당신이오, 홍달수. 지훈이 금괴를 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나라의 금을 빼돌린 증거요. 하하,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여기서 너희를 모두 죽이고 금은 다시 숨기면 끝이야. 홍 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죽여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스님, 서기를 데리고 도망치시오. 하지만 어서. 지훈이 홀로 수십 명과 맞섰습니다. 칼이 번쩍이고 피가 튀었습니다. 혜원이 망설이자. 가시오, 제발. 혜원은 서기의 손을 잡고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명과 홀로 싸우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돼. 혜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잃는 건가?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바로 그때. 멈춰라. 의금부다. 산 너머에서 관군이 나타났습니다. 지훈, 버텨라. 옛 동료 20액이 관군을 이끌고 도착한 것입니다. 혜원이 먼저 한양에 정가를 보낸 것이지요. 혜원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스님, 무사하십니까? 혜원은 지훈의 피 묻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지훈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스님 곁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양 형조 재판정. 서기의 그림들이 하나하나 전시되었습니다. 각 그림마다 날짜, 장소, 사람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 증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은 거짓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혜원 스님이 증언했습니다. 혜원 스님이 각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3개월 전 보름날 밤 강가에서 금을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폐사찰에서 금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들은 홍 부사가 백성들을 탄압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정랑이 김화원께 독주를 권하는 장면입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20액이 나섰습니다. 예, 나으리. 그림에 표시된 강가의 위치에서
실제로 금괴가 발견되었습니다. 홍 부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 홍달수, 서용달을 비롯한 일당은 나라의 금을 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김치원을 살해한 대역죄인들이다.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기는 스승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는 복권되었습니다. 박지훈, 그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다시 의금부로 돌아오라. 하지만 지우는 거절했습니다. 소인은 이제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강원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혜원이 지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의 옷이 아닌 평범한 여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니,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속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원입니다. 어째서? 김화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서.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혜원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아니, 지훈 나으리. 제가 감히 나으리의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혜원 낭자의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한때 죄인이었던 제가. 우리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시작합시다. 지훈이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바로 그때 서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기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과 혜원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조촐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신랑 박지훈, 나이 40, 신부 이혜원, 나이 53.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그 얼굴에는 젊은이들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서기는 새 옷을 입고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서가, 오늘부터 나는 내 친아버지가 된다. 혜원아 씨가 내 친어머니가 되는 거란다. 서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혼례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서기가 그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름달 아래 손을 맞잡고 서 있는 세 사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니? 혜원이 물었습니다.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 가족이요. 3년 후 박지훈과 이혜원은 마을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림과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었지요. 서기는 이제 15살이 되어 훌륭한 화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혜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하오. 저도요. 서방님. 이게 다 치원 덕분이요. 당신과 서기를 만나게 해준 은인.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 아래 새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한때 유배되었던 남자, 한때 스님이었던 여자, 한때 고아였던 아이. 이제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서로를 지켜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달빛은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하늘 위 어딘가에 있을 김화원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부디 늘 건강 지키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말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꾼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